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죠? 네. 이번 주가 두 번째죠? 세 번째인가? 네. 저요? 네. 네. 제 수업은? 맨날. 제 수업은 한 번 들었죠? 아닌가요? 한 번 빠졌다고? 한 번 빠졌나요? 한 번 빠졌나요? 어째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숙제가 있었죠? 숙제 없었나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숙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무조건 없다고 하는 게 상책이죠. 숙제가 딴 게 아니고, 마지막에 그 3방식 6방법, 용어 좀 익혀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죠? 용어가 좀 낯설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좀 익히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했던 것을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하고요. 오늘 내용을 나가겠습니다. 감정평가는 모두 한 6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랬죠. 이 감정평가 이론 앞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기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이론 또는 기초. 이 부분에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올해는 여기서 한 문제 나왔다고요. 작년에도 적게 나왔어요. 올해도 적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26회 때는 여기서 출제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감정평가 분류를 했죠. 감정평가 분류에서 이 용어들이 어렵지 않은 것들은 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익평가, 사익평가 하면은 공익목적이냐 사익목적이냐 이건 단어가 안 어렵죠. 필수평가, 임의평가 단어가 안 어렵죠. 단어가 안 어렵다고 해서 지금 딴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눈빛들이 지금 딴 데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평가하면 법에 정한 대로 하는 평가죠. 근데 공적평가와 공인평가는 다르다 그랬죠. 요거는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공적평가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공적 기관이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공적 기관이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정평가를 공적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죠. 공인이죠. 공인.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공인 감정평가사. 이런 평가를 무슨 평가제도? 공인평가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공인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자 붙은 사람은 다 공무원이 아니죠. 근데 공적평가는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공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하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평가? 공인평가제도다. 그것만 좀 신경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이거는 좀 체크를 해 두시라고 그랬죠. 현황평가는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 것이 건부지였습니다. 이렇게 복습할 때는 교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건부지라고 할 때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밑에 땅을 말하는 거죠. 건물이 있는 상태의 밑에 땅값이 낮은 상태의 땅값보다 낮은 게 보통입니다. 그것은 지상의 건물 때문에 그 땅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땅값, 건부지 가격이죠. 건부지 가격이 낮은 상태의 가격보다 낮게 평가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지상의 건물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면 건부지 가격이 낮은 상태의 가격보다 낮게 평가된다 할 때 그 이유가 지상의 건물 때문이고 지상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낮게 평가된다. 이게 무슨 평가란 말이에요? 현황평가랍니다. 현황평가. 이 건부지 평가가 바로 현황평가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상에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은 낮은 상태의 가격과 같아져 버리겠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하는 평가가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요. 사실은 전부 용어 싸움입니다. 용어 싸움. 용어라는 것은 긴 내용을 간략한 단어로 설명하는 게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에 대한 내용이 생각이 나도록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된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은 내가 생각해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맞장구를 쳐줄 그런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가끔은. 예, 좀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좀 무안하지 않게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좀 일찍 들어왔습니까? 시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일찍 들어왔습니까? 아, 그래요? 다시 나갔다 올까요? 시계를 잊어봤습니다. 굉장히 일찍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렇게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기한부평가는 미래 일정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되는 평가고요. 소급평가는 과거 일정 시점, 과거로 돌아가는, 특히 소송과 관련해서 소급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속 얘기했었죠, 그때. 상속 얘기 안 했습니까? 상속 같은 거는 이제 사망 시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쟁이 났을 때는 상속과 관련해서 분쟁이 나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망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 거 얘기 안 했습니까? 그게 이제 그럴 때 소급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보통. 근데 기한부평가는 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일구부 했어요. 일괄평가는 일체로 이용되는 물건은 둘 이상이라 해도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예요. 원칙은 개별평가입니다. 물건이 2개면 2번 하고 물건이 3개면 3번 각각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2개 또는 3개가 일체로 이용될 때에는 한 번 하고 만다. 일괄평가고요. 그 다음에 구분평가가 있어요. 하나의 물건이라 해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넓은 토지의 경우라든가 넓은 토지의 경우는 전면부와 후면부의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면부는 전면부대로 후면부는 후면부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필지의 토지는 이제 물건은 하나입니다.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가치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달리한다. 이게 키워드예요. 가치를 달리할 경우에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구분평가예요. 한 개인데도 물건 한 개인데도 2번 이상 하는 거죠. 근데 요거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부분평가라고 그랬죠. 부분평가는 부분만 평가한다. 그래서 부분만. 그래서 하나의 물건의 일부분만 평가하는 것이다. 구분평가하고 헷갈리지 말아 그랬죠. 구분평가는 하나를 다 하는데 그 하나의 각각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고요. 부분평가는 일부분만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감정평가 분류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와 가격 구별했죠. 가치는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이건 추상적이다. 그리고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리고 현재값, 과거값. 요거는 현재값. 요거는 과거값. 지금 피차 간에 거의 반말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가치와 가격. 그렇게 구별을 했고요. 가치와 가격이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가치와 가격이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오차가 나는 거는 단기적인 현상입니까? 장기적인 현상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고 할 때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라는 게 가격으로 나타는 나는데 특히 이 부동산 가치 효용이 지속기간이 긴 물건의 경우에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액으로 표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표현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값이 나타나는 것이 실제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가치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 이것은 단기적인 현상이고요. 일시적으로 괴리될 수 있다고요. 일시적으로 괴리되지만 그것은 곧 맞추어진다. 이 가치와 가격이 일치해진다고요. 혹시 그런 사례를 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예를 들었어요? 그 그림도 그렸고요. 그림도 이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같아지고요. 근데 일시적으로 혹시 제가 매출이 얘기 안 했나요? 보통은 어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예밖에 기억을 못 하거든요. 보통. 근데 지금 상황은 예도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예도 기억 못 하고 내용도 기억. 이러면 안 돼요. 최소한 예라도 기억을 해야 나중에 다시 불러왔을 때 이게 실마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차가 나더라도 굉장히 신속하게 일치해져 버립니다. 동산은 굉장히 신속하게. 근데 그러니까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 사례도 흔치 않고요. 근데 부동산은 오차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정이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야 이게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꼈던 것이 거품이 빠지는 거죠. 빠지는 게 시간이 한참 걸리다가 가다 보면은 너무 빠지는 거죠, 거품이. 그러다 다시 회복이 돼. 이게 파동이 좀 길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오차는 단기적인 현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일치해진다.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요. 그 외에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가치 발생 요인. 기억나십니까? 예, 가치 형성 요인, 발생 요인. 예,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막상 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 시기입니다. 가치 발생 요인은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갖기 위한 요인을 말하는 거죠. 일단 물건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 쓸모가 있어야 돼요. 쓸모가 있어야 가치를 가질 수 있는데 쓸모만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공기를 예를 들었죠. 공기. 우리 마시는 공기. 아, 그때 주무셨군요. 공기라고 할 때 주무셨어요. 공기를 예를 들었죠. 공기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있죠. 효용성이 있습니다. 효용성을 다른 말로 유용성이라고, 유용. 있을 유, 쓸 용이에요. 있을 유, 쓸 용. 쓸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공기가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경제적 가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가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 흔하니까, 희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유용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희소성도 있어야 됩니다. 다이아몬드 유용성 있어요, 없어요? 유용성 있죠. 유용성 있는데 그 갖고 있는 유용성은 사실 그렇게 큰 유용성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봤자 그 반짝반짝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건 큐빅도 반짝반짝거려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큐빅도 반짝거립니다. 그거 일반인들이 큐빅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제가 사줘봤는데 구별 못해요. 다이아몬드인지 큐빅인지 구별 못합니다. 이거 팔 때 가야 하는 거예요. 팔 때. 예, 팔 때 가서 이렇게 감정 받아봐야 전문가나 알아보지.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큐빅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반짝거리는 정도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희소성이, 희소성. 사실은 그 반짝거림의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속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희소한 정도가 너무 희소한 거죠. 굉장히 희소한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유효수요. 그걸 지불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효수요가 있어야 가치가 발생한 경제적 가치, 이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됐나요? 네. 다음에 또 까먹을 거 기억하고, 기대는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치와 가격에 속으로는 가치 발생 요인 뭐 이런 것도 했고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도 했어요, 사실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 굳이 지금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다음에 얘기할 때 아무래도 조금은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었던 걸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은. 근데 지금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예, 그럼 나중에 할 게 없잖아요, 제가. 그죠?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딴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왜 12월 달하고 똑같이 수업하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똑같이 해도 똑같이 하는 줄도 어쩌면 모르겠지만 똑같이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반복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살을 좀 붙일 수가 있겠죠. 지금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부작용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가격제 원칙이라는 거 있어요. 가격제 원칙. 모든 원칙이죠. 가격의 모든 원칙. 자, 이거는 가격이 어떤 원리에 따라 형성되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최유효 이용이라 그랬어요.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가장 이제 높은 상태의 가치를 이제 얘기하자면은 최유효 이용 상태의 가치가 가장 높겠죠. 최유효 이용 상태의 가치가 가장 높은데
만약에 그 물건이 지금 현재 상태가 최유효 이용 상태라면 가장 높은 상태대로 평가를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상태가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면 그것보다는 값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물건이 지금 현재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물건의 외부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내부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여기에 주변에 달동네인데 고급 빌라를 지었다면 그는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 그랬죠. 그는 부동산의 외부 요인하고 안 맞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없다고요. 예, 그거는 적합의 원칙이라 그랬어요. 적합. 외부 환경하고 안 맞을 때는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돈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많이 투입했다 하더라도 투입한 만큼의 가치가 안 나갈 수 있죠. 고급 빌라인 경우에는. 그런 이제 외부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 외부 요인이 꼭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무슨 인근 지역이 쇠퇴할 수도 있고요. 그 지역이 쇠퇴하면은 아무리 새로 집을 지어도 또는 상가를 지어도 지었을 때 들어간 돈만큼 가치가 안 나갈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이제 외부와 관련해서 이제 판단하는 게 있고요. 또 내부와 관련해서 판단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예, 어떤 건물은 규모는 큰데 엘리베이터가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투입한 비용만큼의 가치가 안 나갈 수 있잖아요. 이 내부 구성 요소가 짝이 안 맞는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가 짝이 안 맞으면은 그것도 최유효 이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또 투입한 비용만큼의 가치가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재원칙의 여러 가지 원칙에 최유효 이용 원칙,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 또는 표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내부 관련 원칙이 있고, 무슨 원칙이 있다? 외부 관련 원칙이 있다. 그래서 내부 관련 원칙, 외부 관련 원칙 몇 가지를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5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5가지.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이 균형의 원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같은 거예요. 이게 건물 규모에 비해서 엘리베이터가 너무 규모가 작다. 이러면은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투입한 비용만큼 가치가 안 나갈 수가 있고요. 또 기여의 원칙이라는 거 있다 그랬죠. 기여 원칙.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한 정도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예를 들었나요? 우리가 집 팔 때 만약에 주방이나 욕실 이런 걸 조금 수선해가지고 팔면은 수선비는 한 1,000만 원이면 되는데 2, 3천 더 올려서 내놔도 팔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생산비는 1,000만 원인데 기여한 정도는 2, 3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의 가치를 생산비 합으로 보면 안 되겠죠. 부동산 가치는 기여한 정도의 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생산 비용은 1,000만 원이지만 더 비싸게 2, 3천 놓고 팔 수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여의 원칙이에요.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이 기여한 정도의 합이다. 이렇게. 다음에 나머지도 있는데 일단 요거 2개 하고요. 외부 관련 원칙에 조금 전에 적합의 원칙 해서요. 이게 바로 달동네 고급 빌라. 그게 지금 적합의 원칙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그 토대가 되는 원칙에서 변동의 원칙이 있어요. 변동. 변동의 원칙은 조금 전에 제가 가치 형성 요인, 발생 요인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가치 형성 요인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처음 서울 왔을 때 이게 지나갈 때요. 사실 저기 노원구청밖에 없었어요. 노원구청이 덩그러니 있고요. 그 주변은 막 전부 다 그 택지 개발한 상태 또는 택지 개발 중인 상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렇게 바뀔 줄 알았으면 그때 벌써 땡빚을 내서라도 여기 이제 사놔야 되는 거죠. 또는 저희 아버지한테 여기 땅을 사라고 얘기를 했거나 뭐 해야 되겠죠. 괜히 쓸데없이 시골 땅을 사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그 상태로 있는, 묶여있는, 그때 그 땅을 안 사고 이 땅을 샀으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제가 이렇게 수업 안 해도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변동의 원칙, 이 주변 환경이 계속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가격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게 변동의 원칙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라는 걸 반드시 명확히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기준이에요. 언제적 가격인지를 반드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야, 그거
5억에 거래됐대라고 해요. 5억에. 근데 5억에 거래됐는데 그게 한 달 전에 거래됐는지 2년 전에 거래됐는지 그거를 얘기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얘기해 주는 그게 시점이 뭐라고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 그러니까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기준 시점의 원칙은 언제예요? 이것도 하긴 했죠. 기준 시점의 원칙은 그 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제 생각나요? 그러면 훌륭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면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것이지. 얘기를 해서 기억나면 훌륭합니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요. 그날 오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졸았던가 둘 중에 하나죠. 아니면 딴 생각을 했던가. 자, 토대가 되는 원칙, 변동의 원칙.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어요 벌써. 하나는 또 대체 원칙이에요. 이건 이제 기타 원칙이에요. 기타.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과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 이게 이제 용도적으로 대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간이 월 임대료 얼마예요? 근데 옆에 비슷한데 그 큰 차이 없어요. 지하철역에서 거리도 큰 차이 없고 이용하는데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저기는 월 임대료가 좀 더 싸요. 대체 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쪽을 구하겠죠. 이쪽을 구하지 않고. 그러면은 저쪽 임대료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찾는 사람이 많을 거니까. 이쪽 임대료는 내려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비슷해지겠죠. 비슷한 거는 대체 가능한 두 개 물건은 가격도 비슷해지겠죠. 자, 그러면은 대체 가능한 두 개 물건 중에 하나의 물건의 사례 가격을 안다면 요 놈의 가격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교 방식. 요 물건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하고 비슷한 다른 물건의 가격을 구해서 비교하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꼭 비교 방식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익 방식이나 원가 방식에서도 사례를 구하려고 할 때는 수익 사례라든가 또는 그 원가 사례를 이 원가 사례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이 건설 사례 이렇게요. 건설 사례. 이런 사례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하고 어떤 사례를 구해야 돼요? 대체 가능한 다른 사례를 구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대체 원칙이 적용이 돼요. 요 5가지입니다. 우리 그 수업을 할 때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이 집중력의 지속 시간이 초등학생을 한 40분으로 잡아요. 초등학생을 집중해서 수업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40분 하고 10분 쉬거든요.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45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후 성인은 5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집중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조금 이게 그 이론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그 시간을 20분 정도로 이렇게 20분 정도 집중하면 더 이상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점점 집중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분 길어요. 20분도 길어요. 15분 하고 한 3분에서 5분 쉬고 또 한 15분 하고 3분에서 5분 쉬고.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수업을 될 수 있으면 45분에 맞추려고 합니다. 50분은 너무 많고 45분이 적당하다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나요? 45분이 적당하지 않나요? 그 깁니까? 특별히 15분만 그러면은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동영상 보실 때 15분 하고 이제 끊고 한 5분 쉬다가 15분.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가격 재원칙이 이렇게 공부했던 게 있고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했죠. 마지막으로. 지역 분석은 똑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건설사가 만든 부동산이라 해도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통 조건이라든가 또는 그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게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에서도 아파트 위주냐 아니면 단독주택 위주냐 이런 각각의 지역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걸 파악하는 것이 바로 표준적 이용이라고 그랬어요.
표준적 이용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개별 분석은 같은 지역 안에 있더라도 모두 다 똑같은 용도일 수는 없습니다. 약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구분 소유를 갖는 이제 개별 토지의 경우에 이제 이걸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역의 가격 수준입니다. 지역의 가격 수준. 구체적으로 어떤 딱 하나의 가격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가격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갖는 그 개념이 가격 수준이에요. 평당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아래 위 넘나는 뭐 2천 한 2, 300 비싼 거는 2,300도 있고 싼 거는 뭐 한 1,800도 있고 이런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개별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하는 걸 많이 묻습니다. 여기 지금 더 내용들이 있어요. 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도 채워 나갈 것이고 요걸 요렇게 엇갈려서 물으면은 그게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틀린 지문 만들기 참 쉽습니다. 여기서는 바꾸어서 물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6개 방법, 그리고 이제 3방식 6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요거는 지우고요. 3방식 6방법의 용어들을 익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방식이 뭐였어요? 3방식. 이 교재를 보지 않으면은 기억하기 쉽지 않죠. 그만큼 이제 용어들이 낯설 겁니다. 원가 방식이 맨 위에 있나요? 원가 방식.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수익 방식이 있나요? 그 다음에는 비교 방식이죠. 자, 원가 방식은 물건을 만들 때 새로 들어가는 뭐를 계산해야 된다고요? 돈 계산해야 돼요. 새로 만들 때 들어가는 돈. 근데 그 돈이 그냥 재료 가격 또는 인건비 요것만 합친 게 아니라 그랬죠. 자재와 인건비만 합친 게 아니라 뭐도 포함시켜야 된다고요? 그 이윤, 만든 사람의 이윤도 포함시킨 돈이라 해야 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이 원가는 어떤 건가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시험 보면 약간은 벗어나는 건데,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한다 그러잖아요. 뭔가를 사잖아요. 이렇게 사는데 들어간 원가라고 할 때, 자, 그럼 우리가 원룸주택을 샀어요. 원룸주택을 10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원룸주택 10억 주고 샀는데, 매입할 때 들어간 그 10억만 매입 원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만 원가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 매입할 때 들어간 그 중개 수수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취득세, 등록세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 매입 원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 투자했는데 내가 한 달에 얼마 번다 이런 것 따질 때는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라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매입한 원가만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중개수수료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투자 원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돈, 그러니까 매입할 때 들어간 매입 가격에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에다가 중개수수료 이 돈을 은행에 넣어 놓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은행에 넣어 놓을 수 있었던 거를 지금 넣어 놓지, 거기 은행에 있던 돈을 빼가지고 지금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스타트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돈이 바로 뭐예요? 투자 원금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원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의 원가도 우리가 건축업자한테 집 좀 지어주세요 하면은 건축업자한테, 예를 들어 건축업자한테 한 10억을 줬어요. 그럼 그 10억만 원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 외에 발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또 내야 되고요. 또 설계를 딴 사람한테 했을 때는 설계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축업자가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감리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딴 사람이 감리했으면 당연히 요새는 이거 구별되지 않나요? 감리하는 거하고 건축하는 사람하고 딴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맞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런 이 규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감리가 뭡니까? 감리가 제대로 건축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 모든 돈이 다 합쳐서 이 원가가 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 수익 방식,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 건물을 가지고서 벌 수 있는 돈 본다 그랬죠. 내가 이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앞으로 내 주머니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오느냐, 그거를 따져보는 게 바로 수익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거 대체 원칙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요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요거하고 비슷한 다른 부동산하고 비교하는 거라 그랬죠. 그게 이제 비교 방식. 각각 가격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 이게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이게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이 용어를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숙제를 냅니다. 이번 숙제는 다음 주가 아니고요. 이제 쉬는 10분 동안 숙제예요. 쉬는 10분 동안 외워야 돼요. 원가법. 자, 근데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돼 있죠? 네. 표에. 네. 표에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원가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여기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적산법이고요. 수익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은 수익 환원법이요. 환원법. 환원이라는 얘기는 되돌린다는 얘기예요. 뭘 되돌려요?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금 시점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발생하는 수익은 올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렇게 발생하는데 똑같은 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치가 똑같아요? 달라요? 가치가 다르다고요. 투자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투자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할인.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 있는 금액으로 바꾸는 작업을 환원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을 다 현재 가치로 바꿔서 현재 가치로 바꾸는 작업을 환원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수익 분석법이라는 게 있다 그랬고요. 수익 분석법. 그리고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를 비교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다음에 임대 사례 비교법이죠. 임대 사례 비교법.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격 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원가법과 수익환원법, 거래사례비교법. 가격 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고요. 원가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이걸 적산가격 한다 그랬죠. 적산가격.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수익가격.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비교 사례를 기준한다 그래서 비준 가격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임료는 여기서는 쉽습니다. 적산임료, 수익임료, 비준임료 그냥 적산, 수익, 비준을 그대로 붙이면 되기 때문에 됐죠? 자, 이거 용어를 익혀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됐습니까? 좀 일찍 쉬겠습니다. 오늘은 대신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좀 일찍 쉬겠습니다.